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정 호종이는 서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정이 무슨 글 공부냐고요? 호종이는 천출임에도 매우 영특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서당 훈장, 김학봉이 호종이를 거두어 글 공부를 시켰지요. 김훈장은 수염을 쓸며 호종이를 기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호종아, 오늘도 해가 뜨기 전부터 와 있었구나. 스승님, 이제 서채은 닳도록 읽었습니다. 다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렸다. 하여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운 셈이다. 호종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책을 손가락으로 쓸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주제 넘은 말인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백날 책만 읽는 것은 어째 허무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김훈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자를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너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나 세상의 벽은 높고 두텁도다. 소가 글을 읽으려 한다고 비웃으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 다만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너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방만한 양반들이 오직 가문과 권력으로만 민초들 위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니 이 어찌 공평한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훈장은 조용히 일어나 호종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다시 오거라.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동이 트기 전 호종이는 서당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빛났지요. 때마침 김훈장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렸느냐? 이리 앉거라. 스승님,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옵니까? 김훈장은 천천히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와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김훈장은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었으나 그 위에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지요. 젊은 시절 양반가의 교수를 사랑했느니라. 스승님께서요? 내게도 젊은 혈기가 있었단다. 허나 나 또한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 여인네는 고관의 여식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버렸지. 호종이는 스승의 얼굴에서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읽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반대다. 나는 호종이 너를 응원한다. 고로 그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김훈장은 비단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호종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족보 일부다. 호종아, 나는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족보에 올렸다. 이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겨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호종이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족보를 받았습니다. 스승님, 감히 제가 그런 자격이. 자격이라니? 학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너는 그 누구보다 배우려 했고 이룰 자격이 있다. 한양에 박진사라는 이가 있다. 중인 출신이지만 학식이 높고 마음이 넓은 양반이다. 이 편지와 족보를 들고 그를 찾아가거라.
한양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저를 받아주실까요? 네 재능은 이곳에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 신분을 숨기고 과거에 도전하거라. 박진사라면 도와줄 것이야. 호종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새벽녘. 호종이는 작은 괴나리 보찜을 메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호종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니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아무리 천출일지라도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스승님께서 주신 소개장이 있으니 한양에 도착하면 박진사님을 찾겠습니다. 호종이의 아버지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여비이지만 굶주릴 때 요긴하게 쓰거라. 내 재능이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김훈장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종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지요.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시문집이다. 한양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읽어보거라.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김훈장은 제자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진정한 학자는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법이니라. 내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호종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호종이는 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지요. 호종이가 한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스승의 소개로 박진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그는 시장에서 박진사가 부탁한 책을 사들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한양의 거리는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복잡했습니다. 박진사는 호종에게 친절했습니다. 호종에게 한양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었지요. 한양에서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어야 하느니라. 특히 양반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과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조급해 말거라. 먼저 한양의 물정을 살피고 내 친구들을 소개해주마. 호종이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좁은 골목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종이는 잠시 망설이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젊은 여인이 3명의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건다리가리보다는 뜨내기 유생 선비들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분이 어찌 혼자 다니시오? 우리가 호위해 드리겠소. 여인은 단아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깃들어 있었지요. 이 길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 물러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앙칼지구려. 더 마음에 드는구려. 내 아랫도리도 앙칼진데 맛이나 한번 보겠소. 호종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나으리, 오늘 별일 없으셨습니까? 호종이의 외침에 무례배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 호종이는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지요. 두 사람은 숨이 차도록 달려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님이 아니었으면 험한 꼴을 볼 뻔했어요. 저는 정유화라고 합니다. 최가댁의 친척이지요. 호종이랍니다.
한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생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오셔요. 오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정 씨의 맑은 눈빛이 호종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호종이는 꼭 그러하겠다고 약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종이는 정 씨의 초대로 최가댁을 방문했습니다. 은희님, 방문해 주셨군요. 저를 따라오셔요. 정 씨는 직접 호종을 마중 나와 최가댁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을 지나자 고풍스러운 사랑채가 나왔습니다. 행랑채에 하인들이 조용히 인사를 올렸고 꽃나무가 늘어선 뜰을 따라 걷다 보니 곧 정갈한 서재에 이르렀지요. 호종이는 이토록 화려한 서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문의 뜻이 깊은 듯하여 이렇게 서재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신 줄 미처 알지 못했사옵니다. 최가댁은 제 친정의 친척이 되시지요. 제가 과부가 된 후 이곳에 머물고 있답니다. 정 씨는 호종이에게 차를 내오며 그의 학식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호종에게 건넸지요. 이 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호종이는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정 씨를 놀라게 했지요. 겉으로는 산수를 노래하는 듯하나 실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단번에 핵심을 짚으셨군요. 학식이 매우 뛰어나군요. 마침 최가댁에서 조카들의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종이는 정 씨의 제안을 단박에 수락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호종이는 최가댁의 가정교사로 채용되어 안채 옆 별당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평생 써본 적 없는 비단 이불과 깨끗한 책상, 그리고 새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다니.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것일까? 새 도포와 갓을 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거친 굳은 살을 보며 호종은 자신의 출신을 들킬까 불안했습니다. 최가댁의 도령 최철은 둘째로 장난기 가득한 눈빛의 소년이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하자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않았지요. 스승님, 왜 이런 어려운 글을 배워야 하나요? 너무 어렵고 따분해요. 맞아요. 글의 뜻을 단순히 외우는 것은 중노동이나 다를 바 없지요. 하여 그 안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놀이와 흡사하답니다. 호종이는 평범한 교육 방식 대신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글자를 동물과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아 관심을 끌었지요. 최도령은 그런 스승님의 가르침을 재미있어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호종이는 처음으로 하인들이 차려준 정갈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호종이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쥐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나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생선을 먹다가 그만 가시가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종이가 캑캑거리자 하인들이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지요. 고향에서는 이렇게 좋은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만. 이렇게 호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도 자신의 진짜 신분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이 호종이를 진심으로 스승으로서 따르게 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지요. 이 시의 표면적 의미는 봄날의 꽃을 노래하는 것이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시에서 숨겨진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정 씨와 호종이는 저녁 무렵 서재에서 만나 시와 학문을 논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책상 위 등불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이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시를 한 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인가요?
부디 들려주십시오. 창백한 달 아래 불 깨지는 매화여. 침묵 끝에 피어난 마음을 누가 먼저 말해야 옳을는지. 그대여, 시처럼 다가와 주오. 정씨의 시에는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은밀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고개를 들어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는 때로 우리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하지요. 마님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정씨는 미소로 답했고 호종이는 곧바로 시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등불 아래 비친 그대 눈빛에 말 못할 시름이 스미었으니 봄이 와도 피우지 못할 이 마음. 그댈 향해 고이 간직하리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옵니다. 두 사람은 시를 통해 주고받는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호종이는 정씨의 눈빛에서 그 은근한 마음을 읽었지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사를 시작하며 호종이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최가댁 막내 도령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 난 후부터 글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며 눈에 띄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호종이는 최가댁 장손의 친구인 양반 김선비의 초대를 받아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김선비는 호종이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문인 모임에 초대했지요. 호종 선생의 시를 읽고 크게 감동받았소. 그런 깊은 감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오.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비의 서재에는 여러 양반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양반이 어려운 경전 구절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다른 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호종이가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놀랍소. 그대의 해석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명쾌하오. 어디서 수학하셨소? 어떤 스승님을 모셨길래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소? 호종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김학봉 훈장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의 훈장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대단한 스승님을 두셨구려. 나도 시골에나 내려가야겠구려. 호종이는 양반들과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깊어질수록 신분 발각의 위험도 커졌고 정씨와의 관계 역시 더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지요. 한여름 밤, 호종이는 책을 덮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사랑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쐬던 그는 무심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살짝 열린 창문 틈 너머로 은은한 등불빛과 물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안채의 욕실 부근이었습니다. 호종이는 등을 돌리려 했지만 그 틈 사이로 잠시 스쳐 보인 정씨의 모습의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목욕방 안쪽은 등불 하나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반쯤 거친 창문 너머로 정씨의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목욕을 마친 듯 정씨는 머리를 풀고 젖은 수건으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노출되지 않았으나 흩어진 머릿결과 매무새 사이로 풍기는 분위기는 호종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지요. 이것은 옳지 않다. 호종이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호종이는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정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녀는 진짜 양반이고 나는 천안백정 출신이다. 다음 날 아침, 호종이는 평소와 같이 서재에서 정씨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눈길은 자꾸 아래로 향했고 손은 책장을 넘기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으신 듯합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어젯밤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어젯밤 더위를 식히러 한밤에 목욕을 했지요. 정 씨의 말에 호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책을 들여다보며 표정을 감추었지요. 정 씨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리 당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요. 호종이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사의 부탁으로 정 씨는 장터에 볼 일이 있어 나섰고 호종이는 길잡이를 자처해 동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음도 섞었지요. 정 씨의 말에 호종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시선을 돌려 표정을 감추었고 정 씨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리 당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길이 참 낯설어서요. 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요. 호종이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막던 하늘이 급속히 어두워지더니 갑작스러운 폭우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하인들과 따로 떨어진 길목에서 그들은 가까운 집 하나라도 찾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저기, 저 언덕 아래 폐가가 보입니다. 마님, 발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가시지요. 폐가는 오래되었지만 지붕은 멀쩡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희미하게 났고 벽에 세워진 장작더미와 먼지 쌓인 찬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마른 장작을 골라 불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쪽 벽을 등에 기대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등에 들러붙었고 촉촉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요. 침묵이 길어질 즈음 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진짜 당신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라면 이미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호종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장작불이 희미하게 그의 떨림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그런 호종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손에 남은 굳은 살, 양반들 앞에서의 조심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평범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종이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허나 정 씨의 눈엔 경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따뜻함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왜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재능과 인품은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당신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호종이의 숨결은 그 순간 깊어졌습니다. 저도 당신께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과부입니다. 18배 혼인했고 20해가 되기 전 과부가 되었지요. 저도 이 사회가 씌운 족쇄 속에 갇혀 살아온 몸입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벽은 세상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마음은 그 벽을 넘게 합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종이와 정 씨는 밤새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이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까요. 호종이는 최가댁 장손 최상현 선비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지요. 서재 문을 열자 최 선비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호종 선생.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네.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요? 최 선비는 천천히 호종에게 다가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호종 선생, 자네가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네. 호종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최 선비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내가 자네를 당장 고발할 생각은 없어. 오히려 제안이 있네. 어떤 제안이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과거 시험에 나를 대신해 응시해주게. 자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테니. 호종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 대리 응시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였지요. 내가 합격하면 자네에게 큰 보상을 하지. 그리고 자네의 비밀도 지켜주겠네. 물론 정 씨와의 관계도 눈 감아주고. 정 씨와의 관계라니 무슨 말씀을? 모든 것을 알고 있네. 천한 백정놈이 양반가의 과부와 눈이 맞았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최 선비의 말에 호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폭로하지. 자네는 백정 신분을 속인 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정 씨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걸세. 호종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최 선비의 협박 분노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즉각 거절하지 못했지요.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네, 백정 선생. 호종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호종이는 정 씨의 거처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지요. 정 씨는 호종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최 선비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신분도 우리의 관계도. 호종이는 최 선비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최 선비는 이미 관아의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어요. 호종이와 정 씨는 즉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들은 빠르게 행동해야 했지요. 제가 최 선비를 만나 시험 대리 응시를 수락하는 척하겠습니다. 저는 최 선비의 서재에 숨어들어 비리 증거를 찾겠어요. 최 선비가 관직 매매와 세금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호종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 씨의 단호한 눈빛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날 밤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호종이는 최 선비를 만나러 갔고 정 씨는 하녀의 도움을 받아 최 선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관직 매매와 세금 횡령 관련 비리 중자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호종은 기지를 발휘해 최선비와의 대화를 길게 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지요. 대리응 씨는 중대한 결정이니 조건을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 내 놈이 조건을 말할 처지가 되나? 호종이는 최상현의 분노를 자극해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문서를 품에 안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지요. 호종이도 적절한 때를 노려 최선비를 따돌리고 정 씨와 합류했습니다. 정 씨와 호종은 폐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최가댁 하인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두 사람을 뒤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최가댁에서는 정 씨의 외출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정 씨의 사촌 오라비인 최선비는 노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씨를 몰아붙이며 진상을 캐묻던 그는 결국 그녀 입에서 호종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감히 천한 백정이. 그날 밤 박진사는 긴급히 소식을 전해 듣고 호종이와 정 씨를 몰래 숲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도착한 마차를 타고 황급히 한양 외곽으로 몸을 피했지요. 한양 외곽에 절로 가거라. 그곳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지만 분노한 최선비는 호종이의 백정 신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호종이는 죄인이 되어 한양 전체에서 수배되는 신세가 되었지요. 정 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증거로 최상현을 몰아낼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호종이와 정 씨는 한양 외곽에 작은 절에 몸을 숨긴 지 나흘째였습니다. 절의 스님은 박진사의 지인으로 두 사람을 묵묵히 돌봐주었지요. 이른 아침 호종이는 절마당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호종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소. 이대로 멀리 떠나야 할까요? 제가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어요. 그것으로 멀리 떠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절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종이와 정 씨는 긴장했지만 스님이 데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호종이의 스승 김학봉이었지요. 노훈장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호종아, 드디어 찾았구나. 네 소식을 듣고 급히 한양으로 왔다. 스승님,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박진사의 전가를 받았다. 그리고 너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 왔느니라. 김학봉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호종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고위 관리 박판서가 보낸 것이었지요. 박판서는 내 오랜 벗이다. 그는 네 재능과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만나고 싶어 한다. 또한 최상현의 비리 문서를 조정에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뒤 호종이와 정 씨는 박판서의 관저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판서는 백발이 성성한 품이 있는 인물로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였지요. 자네 이야기는 김학봉 선생께 들었네. 비록 출신은 천하나 그 학문과 기계는 결코 뒤지지 않더군. 조정은 지금 썩었고 그 상현이라는 자의 악행은 반드시 밝혀야 하네. 박판서는 은밀히 최상현의 비리가 적힌 문서들을 받아 조정 내 뜻 있는 관원들과 협의하여 탄핵 상소를 올렸고 결국 최상현은 면직되어 그 권세는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박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호종의 재능을 조정에 알리며 그가 과거를 칠 수 있도록 신분을 감추고 도와주었지요. 그해 봄, 호종이는 박판서의 도움으로 과거 시험장에 입성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갈고 닦은 학문과 문장이 빛을 발했고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그의 명성이 울려 퍼졌지요. 백정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선비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소식이 조정에 퍼지고 나서도 호종이는 한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마을 어귀, 익숙한 들길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부터 흘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드디어 해냈습니다. 호종이는 오래전 마루에 무릎 꿇고 글을 읽던 그 서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김학봉 선생이 앉아 있었지요. 희끗해진 수염 아래 미소를 머금은 채 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너도 나를 뛰어넘는 제자가 되었구나. 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학봉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의 가을, 호종이는 정씨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으나 따스했고 양가의 인연을 맺는 이들 사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가 기다려 주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말에 정씨는 미소로 답했고 호종은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호종이와 정씨는 해마다 봄이면 고향 들녘에 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을 보며 거닐었고 가을이면 정씨와 함께 책상머리에 앉아 과거의 시간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하지 않되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 개두골은 2달째 이어진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모내기를 마친 벼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요. 농민의 딸 연희와 어머니는 작은 항아리에 남은 물을 아끼며 말라가는 벼에 조금씩 붓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치마를 걷어올린 연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올해도 가뭄이 심하구나. 이러다가는 다 말라 죽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테니.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아저는 포졸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지요. 이번 달 세금을 2배로 거두라는 수령나리의 명이다. 가뭄으로 조정에서 특별 세금을 내리셨으니 모두가 빠짐없이 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뭄으로 특별 세금이라니. 이게 당최 뭔 소리랍니까? 이미 지난 겨울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집이 많은데 2배의 세금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노인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는데 어찌 2배의 세금을 내라 하십니까? 아저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관아의 명령에 불평을 하느냐? 이번 주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노비로 팔릴 것이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와 어머니는 작은 초가집에서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우리에게 남은 곡식은 겨우 보름치다.
세금을 내면 굶어 죽을 것이고 내지 못하면 노비로 끌려갈 것이니.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위로하는 듯한 곡조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어머니, 저 피리 소리. 어제도 들었어요. 누가 이 밤중에 연주하는 걸까요? 소문에 의하면 관아의 악행에 맞서는 피리 부는 의적이 있다 하더구나.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마을을 깨웠습니다. 아전이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고 있었지요. 이 늙은이가 감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틴다. 모두 보아라.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아전의 발길질에 노인은 먼지 속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연희는 어머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지요. 아전나리,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소이다. 시간은 끝났다. 오늘 해질녘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은 모두 관아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갑자기 숲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아전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지요. 아전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화살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고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읽었지요. 쪽지에는 불이 앉아 천벌받으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관아를 서성였습니다. 아전의 죽음 소식에 즉시 마을로 달려왔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당장 마을을 뒤져라. 이 무례한 반역자를 찾아내어 효수하라. 포졸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소곤거렸습니다. 피리부는 의적이라 하더구나. 지난달 북쪽 마을에서도 악독한 상인을 혼내준 일이 있었다지. 전 영의정 가문의 후손이라는 소문도 있소이다. 억울하게 모함받아 가문이 몰락했다는. 연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텄지요. 어머니, 정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게지. 하지만 조심하자. 우리도 괜한 화를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연희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포졸들이 초가집 문을 발로 차 열었지요. 관아의 명령이다. 세금을 내지 못한 죄를 물을 것이다.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체포한단 말이오?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소이다. 세금 체납과 관아, 모욕죄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포졸들이 어머니를 거칠게 끌어내자 연희는 물통을 들어 포졸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물에 젖은 포졸이 미끄러져 넘어지자 잠시 혼란이 일었지요. 포졸들은 연희와 어머니의 손목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수령이 위조된 문서를 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세금을 체납하고 관아를 모욕한 죄로 노비로 전락한다. 이 여인은 내일 남부지방으로 팔려갈 것이다. 연희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풀어주십시오. 오냐, 마지막 자비로 딸려는 주방만 하겠다.
연희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연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네 동생 월이를 찾거라. 이젠 내 유일한 피부치다. 연희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라니? 그녀는 독자라고만 알고 있었지요. 동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겐 쌍둥이 동생이 있다. 월이라고 큰 흉년 때 남부 해안 마을로 보냈단다. 부디 잘 살길 바란다. 마을로 돌아온 연희는 온몸이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지요. 연희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저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월이라는 동생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차가운 바람이 절벽 위로 불어왔습니다. 달빛만이 연희의 얼굴을 비추는 깊은 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까마득한 아래로는 바위와 계곡물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농녀 연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과 쌍둥이 동생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구하지 못하고 동생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봐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연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연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절벽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연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만이 복면 사이로 빛나고 있었지요. 연희는 충격과 혼란으로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복면남을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구한 것이오? 복면남은 조용히 연희 앞에 앉아 그녀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노비로 끌려간 일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대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도. 연희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녀의 눈에 의심이 깃들었지요. 당신이 마을에서 소문난 그 의적이오? 복면남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연희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피리 소리였지요. 슬프면서도 용기를 주는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연희는 피리 소리에 점차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복면남은 연희를 샘터로 데려가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약재를 꺼내 연희의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어머니는 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가능할지도. 동이 틀 무렵 복면남은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함이 어려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어도 될지, 그가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나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어.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복면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숲으로 향했지요.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복면남은 연희를 이끌고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바위 틈을 지나며 복잡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지요. 연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산해를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길이 정말 험하네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오. 아무도 우리를 쫓아올 수 없도록. 마침내 그들은 높은 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폭포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고 주변은 안개로 가득했지요. 사내는 연희의 손을 잡고 폭포 옆으로 난 좁은 바위 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자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지요. 연희가 동굴로 들어서다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조심하시오. 나도 처음에는 매번 머리를 부딪혔지. 연희는 놀랍게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절망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 외로 넓고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화로가 있어 따뜻했고 벽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무기와 약재, 의복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이곳이 내 은신처요. 아마 그대는 첫 손님일 것이오. 당신은 정말 그 소문의 의적이군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복면을 살짝 올려 입 주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나는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고 있어. 연희는 벽에 걸린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령과 관아의 비리, 불법적인 세금 징수, 노비 매매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모든 마을에는 정의를 바라는 이들이 있어. 그들이 내게 정보를 전하고 나는 행동할 뿐이요. 사내는 작은 상자를 열어 약재를 꺼내 연희의 상처에 다시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지요. 그대의 어머니는 아직 관아에 있을 것이오. 내일 남부지방으로 보내질 예정이니 우리에겐 하루 시간이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이오? 관아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 계획이 있어. 하지만 먼저 그대가 휴식을 취해야겠소. 내가 잠시 정보를 더 모아오겠소. 사내가 떠난 후 연희는 은신처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그녀는 비단 천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지요.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양반가의 가족 문장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연희는 의문의 찬눈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았지요. 사내가 떠난 지 몇 시간, 연희는 불안하게 은신처를 서성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마을에 가서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어머니는 지금 고통받고 계실 테니. 연희는 은신처에서 찾은 사내의 옷과 갓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어 변장했지요. 그녀는 복면인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조심스레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낯선 청년처럼 걸음걸이를 바꾸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이 죽은 후로 수령이 미쳐 날뛰고 있다오. 밤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벌벌 떤다지. 쉿! 조심하시오. 관아에서 밀정을 마을 곳곳에 심어놓았다 하오. 의적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 하니? 연희는 놀라움을 감추며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서 공포와 함께 은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지요. 의적의 활동이 수령의 압제를 조금이나마 약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는 노파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할머니, 관아에 끌려간 김씨네 여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연희 아니냐? 이게 무슨 차림새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노파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쉿, 할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소식만 알려주세요. 네, 어머니는 내일 새벽 노비 상인들에게 넘겨질 예정이라더구나. 연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빠져나가려 할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관아의 밀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의 혼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밀정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서 돌아가야 해. 의정님에게 알려야 해. 연희는 간신히 밀정을 따돌리고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사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그녀의 부재에 걱정하고 있었지요. 어디 갔었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머니 소식이 걱정되어 마을에 다녀왔어요. 내일 새벽 어머니가 남부지방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행동해야겠소. 관아에 잠입하여 그대의 어머니를 구출하겠소.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내는 관아의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침입 경로와 탈출로를 설명했고 연희는 주의 깊게 들었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사내와 연희는 관아 담장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계획대로 움직이시오. 내가 먼저 들어가 경비를 제거하면 그대는 내 신호를 따라 들어오시오. 조심하세요. 마을에서 들으니 수령이 의적을 잡으려고 온갖 탐정을 설치했다고 해요. 사내는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어 관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고 빨랐지요. 잠시 후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도 담장을 넘었습니다. 관아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내는 경계하며 앞장섰고 연희는 그를 바짝 따랐지요. 이윽고 노비들이 갇혀 있다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상하오. 경비가 너무 적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잡았도다. 이 망할 도적놈,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사내는 순간적으로 연희를 뒤로 밀어 보호하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포졸들에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 여자는 김신의 딸이로구나. 역시 내 예상대로 의적과 내통했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이미 떠났다. 너희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 정보였지. 연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요. 내일 아침 너희 둘 다 공개 처형될 것이다. 도적의 정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포졸들이 다가오자 사내는 재빨리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간 짙은 연기가 퍼지며 시야가 가려졌지요. 연희, 내 손을 놓지 마시오. 혼란 속에서 화살 몇 발이 날아와 사내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연희의 손을 잡고 달렸지요. 동이 트기 직전 두 사람은 간신히 숲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사내는 여러 발의 화살을 맞아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고 복면은 찢어져 얼굴 일부가 드러나 있었지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어서 은신처로 돌아가야 해요. 괜찮소. 이 정도는. 그러나 사내의 다리가 힘을 잃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했지요. 그리고 사내의 복면이 더 헐거워지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희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연희는 사내를 끌다시피 하며 은신처로 향했지요. 은신처로 돌아온 연희는 사내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옷은 피로 젖어 있었고 화살이 어깨와 다리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와 붕대를 찾았습니다. 화살을 빼내야 해요.
고통스러울 테지만 참으셔야 해요. 사내는 고통으로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화살을 빼내기 시작했지요. 신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습니다. 화살을 모두 제거하고 상처를 씻은 후 연희는 은신처에서 찾은 약재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갈수록 사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연희는 계속해서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새벽빛이 동굴 입구로 희미하게 비쳐들 무렵 사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사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잠시 침묵했지요. 내 이름은 도진이요. 전 영의정 송대감의 아들이었소. 연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이라니 그가 왜 의적이 되었을까요? 5년 전 아버지께서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하려 하셨소. 그 중에는 지금의 수령도 있었지. 그들은 아버지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았고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소. 얼마 후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셨지. 그래서 의적이 되신 거군요. 가문은 몰락했고 나는 복수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어.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 날있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으니 죄송하옵니다. 부디 전처럼 대해주시오. 나는 이미 양반의 삶을 버린 사람이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를 구하고 수령의 악행을 폭로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소. 며칠이 지나자 도진의 상처는 점차 나아졌습니다. 연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지요. 아침 햇살이 폭포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은신처에서 도진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위태로웠을 것이오. 나리께서는 이제 많이 나아지셨군요. 내가 양반이라고 해서 그리 공손할 필요는 없소.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빚을 졌소. 연희, 그대는 글을 읽을 줄 아시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조금 가르쳐 주셨지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민 여인이 글을 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어머니를 구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진이는 지도를 펼쳐놓고 남부지방으로 가는 노비 상인들의 경로를 표시했지요. 내게 아직 조정에 남아있는 인맥이 있어. 그들을 통해 수령의 비리를 알릴 증거를 모으고 있지. 하지만 그 전에 그대의 어머니를 찾아야 하오. 어머니가 계신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비 상인들은 정해진 경로로 움직여. 내 추측으로는 이 마을을 거쳐 남부 해안으로 갔을 것이오. 연희는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도진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길에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오. 약속하겠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요. 날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지. 이 세상의 법도보다 마음의 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문의 영광, 그리고 몰락의 과정을 들려주었고, 연희는 어머니와의 추억과 농사일의 고단함, 그리고 쌍둥이 동생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었지요. 도진이는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실과 같았지요. 당신의 피리 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그대에게 닿았다니 다행이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의 정보원 중 하나인 젊은 상인이 급히 들어왔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연희의 어머니가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된 일이요? 수령이 의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합니다. 노비로 팔아 넘긴다는 것은 거짓 정보였고 실제로는 내내 관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야 하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새벽 안개가 관아 마당을 뒤덮은 가운데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포졸들은 사방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수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칠간의 고문으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처형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적과 내통한 죄로 오늘 처형될 것이다. 이것이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의 말로다. 관아 지붕 위에서 도진이와 연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고 도진이는 활을 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대는 동쪽 담장으로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머니를 구해 그곳으로 데려가겠소. 포졸이 많아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수령이 처형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도진이의 화살이 처형인의 칼을 정확히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혼란에 빠졌고 도진이는 뛰어내려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지요. 허나 숨어있던 수십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나타나 도진이를 포위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도진이는 검을 뽑아들고 포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해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지붕에서 뛰어내려 마당 중앙으로 달려갔습니다. 멈추세요. 제가 의적의 연인입니다. 저를 잡으세요. 연희, 안 돼. 오호, 의적의 연인이라. 네가 그 김신의 딸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연희는 담대하게 수령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가득했지요. 수령님의 비리와 악행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이들을 노비로 팔아넘긴 일들을 감히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연희는 도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제가 대신 처형을 받겠습니다. 수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도적을 잡는 것보다 놈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 더 재미있겠구나. 놈을 풀어주되 네 처형을 직접 보게 하라. 도진이는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연희. 그럴 수 없어. 연희는 담담하게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아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내 쌍둥이 동생 월이를 찾아주세요. 남부 해안마을에 있을 거예요. 도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지요. 처형이 집행되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연희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했지요. 도진은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가 흐르는 듯했지요. 수령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네 연인의 최후를. 너는 살려주마.
그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도록. 포졸들이 도진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던졌습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 쓰러진 채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요. 도진은 은신처로 돌아와 연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 모든 것이 도진이를 찢어놓는 듯했지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연희, 내가 복수하리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리다. 도진이는 연희가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팔려간 정확한 위치와 노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는 체계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 연희의 홀령이 나타났다는 소문. 그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 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밤마다 처형된 연희의 홀령이 수령을 찾아간다더군. 피리 소리와 함께. 수령이 밤마다 벌벌 떤다지. 귀신이 두려워 잠도 못 이룬다고. 이 소문은 도진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령의 공포를 이용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지요. 눈이 내리는 한겨울밤, 수령은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도진이가 그 앞에 나타났지요. 기억하시오? 연희를 처형한 그날을. 유령이냐? 복수하러 왔소. 도진이는 차갑게 빛나는 검을 들고 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령은 벌벌 떨며 애원했지요.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 여인의 어머니는 김상인에게 팔렸소. 모든 것을 말하겠소. 도진이는 냉정하게 수령을 처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허무만 담겨 있었습니다. 새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진이는 연희의 어머니를 찾아 남부지방을 떠돌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이는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방랑하는 삶을 선택했지요. 봄날의 해안가, 도진이는 피리를 불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지요. 연희, 어머니를 찾지 못했소. 하지만 약속한 대로 동생을 찾아보겠소. 도진이는 남부 해안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쌍둥이 동생 월이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억압받는 이들을 도왔지만 예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희에 대한 그리움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만 남았소. 월이를 찾아 그대의 뜻을 전하리다. 소란스러운 외침 소리가 봄날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도진이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얌전히 걸어. 도진이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지요. 노비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여인의 얼굴이 연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희. 도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이 여인은 분명 그녀가 찾아달라고 했던 쌍둥이 동생 월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도진이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노비 상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관아에서 보낸 특사로 위장했지요. 멈추시오. 나는 관아에서 파견된 특사요. 이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오. 노비 상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지친 모습은 관아의 특사라기엔 믿기 어려웠지요. 증명할 것이 있어? 도진이는 품에서 예전에 만들어둔 가짜 공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감의관의 특사를 모욕하느냐. 이 여인은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니 즉시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노비 상인들은 잠시 망설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진이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월이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도진이는 월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는 월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정말 연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여려 보였고 표정은 더 조용했지요. 그대의 이름이 월이가 맞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도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연희의 마지막 부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대의 쌍둥이 언니 연희를 아시오? 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떠올렸지요. 언니?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나요? 도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월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지요. 연희와의 만남, 그녀의 희생, 그리고 약속. 긴 이야기요. 함께 걸으며 들려드리겠소.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의 여행길을 비추었습니다. 도진이와 월이는 며칠째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희는 항상 직설적이고 열정적이었어. 그대는 더 조용하고 사려 깊은 것 같소. 양부모님께서 늘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 노비로 팔렸을 때도 저는 항상 상황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었지요. 도진이는 월이를 바라보며 연희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여행 중 들른 작은 마을 주막에서 주모가 그들을 부부로 오해했습니다. 두 분, 방은 하나로 준비해 드릴까요? 도진이와 월이는 동시에 당황의 말을 더듬었고 서로 눈을 피하며 어색해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다음 날 그들이 머문 마을에서 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이는 과거처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월이는 다른 방식을 택했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이는 양쪽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마을 어른들을 모아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태도에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고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지요. 도진이는 놀란 눈으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이라면 분명 정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을 테지만 월이는 인내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요. 언니처럼 용감하진 못해도 제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희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월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었지요. 그대의 언니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언젠가 언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도진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소. 도진이와 월이는 깊은 산속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펼쳐진 이곳은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지요. 이곳이라면 누구의 눈도 피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연희 언니와 도진님이 꿈꾸던 곳이군요. 이제 그 꿈을 이루어 볼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단둘뿐이었지만 도진이는 남은 재산과 인맥을 활용해 토지를 마련했고 월이는 주변 마을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노비들, 과부들, 집 없는 아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계곡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들어서고 밭이 일구어졌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지요. 이곳에는 신분의 구별이 없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진이와 월이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관계 설비를 개발하고 계절별 농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새봄이 찾아온 어느 날 도진이는 마을 중앙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연희의 꿈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는 오랜만에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도진의 피리 소리를 따라하려다 엉뚱한 소리만 냈고 월이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적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도진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지요. 월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은 월이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 성취감과 평온함의 눈물이었지요. 연희가 보고 있을 것이오. 네,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진의 피리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담고 있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조선여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돌쇠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천출인 돌쇠는 20여 년 평생 동안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며 활기가 넘쳤지요. 우물가에 도착한 돌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폈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오늘따라 하늘도 높고 더위도 심하구나.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일을 해야겠다. 돌쇠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올렸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 입에 가져가려는 찰나 저만치서 고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돌쇠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위세 있게 맞춰 입은 도포 차림의 사내들이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한수 판서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감히 내까진 놈이 대감날이 행차 앞에 먼저 우물손을 대. 돌쇠는 놀라 급히 바가지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나리. 그리 크신 분이 오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금세 비키겠사옵니다. 돌쇠는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중심을 잃고 물동이가 옆으로 기울며 길바닥에 물이 흩뿌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저분하게 물을 쏟고 난리야. 이 더운 날 대감님 앞길에 흙탕물을 뿌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사옵니다. 돌쇠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하나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위험 있는 박한수 판서가 내렸지요. 그는 하인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은 번개처럼 나서서 거짓을 덧칠했습니다. 대감날이 이놈이 아까부터 기웃거리며 지나가는 아씨를 힐끗거리다가 우물 앞에서 행차를 방해하였사옵니다. 돌쇠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는 다급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저는 그저 물 한 바가지 뜨고 가려던 길이옵니다. 감히 그런 불경한 짓은. 시끄럽다. 네 죄를 덮으려 말까지 보태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은 돌쇠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 채 침묵을 삼켰습니다. 이놈을 관아로 끌고 가라. 관노로 삼아 평생 천한 죄를 갚게 하라. 하인들이 돌쇠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관노가 된 돌쇠는 관아 창고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 자국이 섞여 있었지요. 주변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관노들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놈, 어서 나와. 곡식 자루를 날러라.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감독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요. 네, 알겠습니다요. 돌쇠는 무거운 곡식 자루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된 노동에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때 나이 지긋한 관노가 다가와 짐을 도와들었습니다. 이리 들게.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었네. 나는 덕칠이라 하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쇠라 하옵니다. 나는 덕칠이일세.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네. 감독관의 눈을 피하는 법, 배고픔을 참는 법,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이지. 이 처지에 무슨 웃음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잡담이냐?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죄송합니다요. 나으리. 돌쇠는 얼른 다시 짐을 들어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덕칠이는 돌쇠에게 작은 보리빵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구만.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희망이 보일 걸세. 살아남겠습니다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고 말 것입니다. 관아 안채에서는 흥겨운 연애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마당에는 쓸쓸한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감독관에게 눈밖에 나서 사사건건 혼나다가 결국 밤새 마당에서 벌을 서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몸을 웅크리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를 어찌 밤새 견디란 말인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달님이 비추어 주시니 외롭지는 않구려. 그때 안채에서 나오는 가녀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마당에 서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벌을 서고 있사옵니다. 아씨께서는 어찌 이 밤에 밖으로 나오셨사옵니까? 기생은 잠시 망설이다 소매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떡이 들어 있었지요. 그 안에는 작은 떡이 들어 있었지요. 연애가 답답하여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요. 이것을 드시오. 추운 밤에 몸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미천한 노비에게 이런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보다 더 밝게 마당을 비추었지요. 은혜라니요. 저는 월양이라 합니다. 저는 돌쇠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돌쇠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요. 허나 달콤한 순간은 짧았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길. 월양이 사라진 후에도 돌쇠의 마음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다 다친 돌쇠는 창고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내일 일은 어찌해야 하나. 그때 창고 문이 살짝 열리며 달빛과 함께 가녀린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칠 어르신께 소식을 들었어요. 어서 상처를 보여주시오. 어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월양이는 말없이 돌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지요.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바르고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거친 삶에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은 처음이었지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구려.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떠돌며 자랐기에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시자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 모두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좋겠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월양이 떠난 후 돌쇠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이었지요. 돌쇠는 관아의 일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월양 아가씨? 돌쇠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대감의 개인 처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돌쇠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박대감이 월양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월양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감이 가득했지요. 내 어미의 병이 심해졌다. 들었다. 내 약을 구해줄 수도 있지. 물론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겠지만. 나으리, 소녀는 단지 연회에서 춤과 노래로 봉사할 뿐이옵니다. 그 이상은 결코 아니 됩니다. 감히 거절하는 게냐? 내 어미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음을 잊었느냐? 돌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천한 관노가 양반에게 맞서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불의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돌쇠의 마음속에서 무력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월양이는 박대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더욱 강하게 붙잡혔지요. 돌쇠는 순간 일부러 발을 구르며 소리를 냈고 이어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급한 정갈이오. 어서 박대감은 소식을 받으시오. 박대감이 화들짝 놀라 월양을 놓았습니다. 그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뭐라고? 누구냐? 그 틈에 월양은 재빨리 물러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지요. 돌쇠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박대감은 아무도 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욕지겁기를 내뱉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의 부름을 받 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사 이 방 안에서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부르셨사옵니까? 어제 저녁 내 처소 근처에서 네가 본 것이 있지 않느냐? 돌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지요. 쇠내는 그저 창고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이신지요? 박대감은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하인이 네가 처소 근처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 하였다. 그럴 리 없습니다. 어두워서 잘못 보셨겠지요.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박대감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지요. 네가 썩 마음에 든다. 천한 놈답게 눈치가 빨라. 게다가 나름 똘똘하기도 하지. 하여 내 너에게 제안하겠다. 어제 본 것을 모두 잊고 앞으로 내 일을 도와준다면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마. 박대감은 돌쇠에게 제안했습니다.
양반이 기생에게 껄떡거리다가 거절당한 것을 들키면 추문이 나돌아 명예의 먹칠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하옵니까? 간단하다. 내 비밀을 지키고 가끔 귀와 눈이 되어주면 된다. 물론 거부한다면. 박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나리, 제가 비록 천한 목숨이오나 양심까지 팔 수는 없사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돌쇠를 치려는 순간 돌쇠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제가 비록 관노이지만 사람된 도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방 안의 물건들을 쓰러뜨려 혼란을 일으키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돌쇠는 도성 외곽에 버려진 폐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했습니다. 돌쇠는 작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째인가? 박판서 부하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 터인데. 그때 폐가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지요.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돌쇠, 거기 있나요? 돌쇠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양이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월양 아가씨, 어찌 이곳을?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과 옷, 약간의 돈이 담겨 있었지요. 비록 적으나 도움이 되길 바라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폐가에 앉아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월양은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걱정을 털어놓았고 돌쇠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내 꼭 성공해서 아가씨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부양하겠소. 마음만이라도 고맙네요. 허나 지금은 어서 이곳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이에요. 박대감이 현상금을 걸었다니까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시고.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월양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향기는 폐가에 남아 돌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요. 박대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앞에 무릎 꿇은 월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도망 노비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자의 은신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럼 내 어미에게 물어볼까?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요. 어머니를 어찌하신 겁니까? 감옥에 가뒀다. 병든 몸으로 감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발 어머니를 풀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박한수는 승리감에 차 월양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욕망과 교활함으로 가득했지요. 내 말대로 하면 어미를 풀어주겠다. 돌쇠 그놈을 유인하여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어미의 병도 치료해주마. 그리하면 정녕 어머니를 살려주시겠사옵니까? 오냐, 내 약속하마. 허나 실패하면 네 어미는 물론 너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박대감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월양의 편지를 받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병세가 위급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월양 아가씨, 어디 계시오? 제가 왔습니다.
숲속 오두막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돌쇠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여러 명의 포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박대감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지요. 드디어 잡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돌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두막 한쪽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하인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돌쇠의 물건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월양이는 어디에 있소? 악다구니 치는 돌쇠를 포졸들이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월양이가 너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여자의 마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돌쇠의 눈에 충격과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돌쇠의 변명은 무시되었고 박대감이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죄를 증언했지요.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노 돌쇠, 너는 살인죄로 내일 새벽 처형될 것이다. 돌쇠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음은 월양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로 가득했지요. 처형을 앞둔 돌쇠는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집행인이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죄인은 무릎을 꿇라. 돌쇠는 힘없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형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요.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인물들이 담장을 넘어 관하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관원들을 제압하고 돌쇠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지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돌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지체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돌쇠는 말에 실려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면 사내들은 그를 호위하듯 앞뒤로 따르고 있었지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산속 은신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착했어.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요. 은신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속 움막들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도록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윽고 복면 사내가 마침내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지요. 내 이름은 호랑이라 하오. 의적단의 두목이지. 어찌 저를 구해주셨사옵니까? 호랑이는 돌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지요. 나 역시 과거 박대감에게 가족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자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지.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중에는 그를 가르치는 젊은 사내도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꾀돌이는 과거 관아의 설이었어. 그가 자네에게 문서 읽기와 전략을 가르쳐 줄 것이오.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요. 단순한 복수는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오.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외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사옵니다. 의적단원이 된 돌쇠는 죽은 관리의 조카로 변장하여 관아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온고 김판서의 조카요. 박대감께 인사드리러 왔소. 문지기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돌쇠를 안내했습니다. 돌쇠는 긴장됐지만 애써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관아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돌쇠는 주변을 살핀 후 덕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지요. 덕칠 어르신, 저를 알아보시겠소? 나 돌쇠요. 덕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칠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돌쇠를 자세히 살폈지요. 이런, 정말 자네였구나. 살아있었다니. 모두 자네가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네. 어르신, 박대감의 비밀 서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덕칠의 도움으로 돌쇠는 박대감의 비밀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장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구나. 게다가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추가 징수를 한 기록도 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서에는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의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박대감의 개인 일지인가? 돌쇠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단 말인가? 일지에는 박대감이 월양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를 협박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양이는 어쩔 수 없이 박한수의 계략에 협조했던 것이었지요.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월양을 배신자로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월향 그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대를 오해했구려. 일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던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감은 월양의 어머니에게 독약을 조금씩 먹여 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돌쇠의 눈에 분노와 함께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때 덕칠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오게. 박대감이 곧 돌아올 걸세. 돌쇠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돌쇠는 덕칠의 도움으로 뒷뜰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덕칠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어르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소이다. 조심하게. 자네가 진실을 밝혀내길 바라네. 인들근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네. 돌쇠는 관아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월양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녀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지요.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월양을 빨리 만나 진실을 전하고 함께 도망치고자 하는 급한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마침내 그는 월양이 있는 방의 문 앞에 섰습니다. 월량 아가씨, 안에 계시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했지요. 당신이 어찌 이곳에? 돌쇠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뒤로 물렸지요. 모든 것을 알았소이다. 그대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지요. 어서 가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박 판서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판서 박한수와 그의 수하들이 서 있었지요. 아주 예상대로 움직여주는구나. 내 놈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긴 하지. 박대감, 내 놈의 비리와 악행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오. 증거라고? 네가 가진 그것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월량이를 처형하겠다. 돌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등불, 병풍, 차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소.
증거는 내 품 안에 있소이다. 돌쇠는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는 척하다가 갑자기 차주전자를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하들이 잠시 혼란에 빠졌지요. 월양 아가씨, 이쪽이오. 돌쇠는 재빨리 월양의 손을 잡고 병풍을 넘어뜨려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달렸지요.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월양은 순간적으로 결심한 듯 등불을 집어 수하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불이 붙은 병풍이 더 큰 혼란을 일으켰지요. 이쪽으로, 뒷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기생집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돌쇠와 월양은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지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오해했소이다.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박대감의 악행을 밝힙시다. 돌쇠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지요. 기방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칼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호랑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제법 다쳤구나. 괜찮느냐? 호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고생이 많았다. 너가 데려온 월양이는 안전한 은신처로 보내겠다. 형님, 제가 관아에서 찾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대감의 비리와 악행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그때 돌쇠의 시선이 방 안쪽 벽에 걸린 물건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관아의 공문서와 어사화가 걸려 있었지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형님, 설마 당신은? 호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으로 걸어가 어사화를 손에 들었지요. 내 본명은 김성한이라 하네. 과거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지. 돌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은 창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박한수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내 가족이 그자의 계략에 희생되었네. 나 역시 함정에 빠져 도망쳐야 했지. 그 후로 이곳에서 의적단을 이끌며 증거를 모아왔네. 돌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박한수의 비리 증거들을 꺼내 호랑에게 건넸지요. 형님, 이것이 제가 찾은 증거들이옵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합시다. 그래, 이제 때가 왔네. 내게 남아있는 조정, 내 인맥을 활용해 이 증거를 전달하겠네. 한편 박대감은 관아 대청마당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탐관오리 관리들과 지역 유지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허나 마당 한쪽에는 변장한 돌쇠가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세금이 작년보다 증액하여 거두도록 하겠소. 조정의 명령이니 모두가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오.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기다렸지요. 그때 마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사또, 암행어사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젊은 암행어사가 위엄있게 걸어 들어왔지요. 그의 뒤로는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관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이준호라 하오. 박한수 판서, 그대에게 중대한 고발이 있어 왔소이다. 고발이라니. 어사또? 무슨 말씀이신지. 암행어사는 품 안에서 문서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돌쇠와 호랑이가 수집한 증거들이었지요. 그대가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추가 세금을 거둔 증거가 여기 있소. 또한 무고한 이들을 함정에 빠뜨려 처형한 죄목도 있소이다.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요. 이는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그대의 개인일지요. 모든 계획과 범행이 상세히 적혀 있소이다. 이것도 모함이라 하시겠소?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감은 갑자기 뒤로 물러나 도망치려 했지만 관원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요. 놓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느냐. 체포하라. 박한수는 이 자리에서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돌쇠는 변장한 채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수의 쾌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졌지요. 행사장을 빠져나온 돌쇠는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안이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박대감이 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이루었네. 오랜 세월의 한이 풀렸어. 예, 형님. 하지만 왜 제 마음이 일이 복잡한지 모르겠소이다. 복수를 이루었는데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그것이 자네가 성장했다는 증거일세.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이제 월양 아가씨와 어머니를 찾아가야겠소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이다. 박대감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소.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사랑하는 이를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은신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을 날이 올 줄 몰랐소이다. 마치 꿈만 같소. 저도 그러하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촛불을 살짝 흔들었지요. 그대에 드릴 것이 있어. 돌쇠는 품 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소박했지만 정성이 깃든 물건이었지요.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요. 이제 당신께 드리고 싶소이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지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제가 어찌 감히. 돌쇠는 월양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당신은 이제 내 삶의 전부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꿈도 모두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저 역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요.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지요.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